그래야. 뭐 아유, 속이는 거 없으시죠, 어머니? 없어. 뭐 해봐야 알겠죠. 뭐 다른 면. 한때 국민 드라마 속에서 소박한 어머니의 얼굴로 웃고 울던 그 여배우가 어느 날 새벽 8시에 돌아온 남편의 얼굴에서 선명한 베개 자국을 발견하며 지옥 같은 5달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여자가 분노와 수치심 속에서 수십 개의 여자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힌 전자수첩을 망치로 부수며 홀로 눈물을 삼켰다는 이야기를, 또 강남의 한 모임 자리에서 이순아 남편이 해준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번쩍이던 3캐럿 다이아 반지를 마주해야 했던 그 순간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요?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는 늘 담담하고 너그러운 표정으로 살아온 여인. 그러나 집 안에서는 한 남자의 배신과 자존심의 상처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워야 했던 아내. 그 이름 이순아. 그녀의 인생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을까요? 1947년에 태어나 전쟁의 그림자가 채 가시지 시대를 지나며 자라난 소녀는 누구보다 단단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배웠고, 법을 공부할 만큼 총명했던 그녀는 결국 대중 앞에 서는 배우의 길을 택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안방극장을 지키며 사람들의 웃음과 눈물을 대신해주던 그녀는 화면 밖에서도 강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참고 또 참는 세대의 아내였을까요? 어느 봄부터 가을까지 정확히 5달 동안 남편은 이유 없이 외박을 하고 지방에 골프를 간다며 집을 비우고 새벽이 지나 아침 8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날도 변명으로 가득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른쪽 볼에 선명히 남은 베개 자국. 적어도 3시간은 누워있어야 생기는 자국이라는 그 한마디는 부부의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친구의 손을 잡고 들은 말.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재산이 나가고 있어. 그 충격은 단순한 질투가 아닌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한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큼지막한 반지를 자랑하며 이순아 남편이 해준 것이라고 말하던 장면은 배우로서의 명예와 아내로서의 자존심을 동시에 짓밟는 순간이었고, 집으로 돌아와 벌어진 격렬한 언쟁, 끝까지 부인하는 남편, 며칠 뒤 슬그머니 내밀어진 또 다른 반지. 그것이 과연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입막음이었을까요? 분노가 가라앉지 않던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발견한 작은 전자수첩 속에는 이름 모를 여자들의 전화번호가 빽빽하게 들어있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몇 개를 적어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나는 그의 아내입니다. 당신은 어떤 관계입니까? 돌아온 대답은 남편에게 물어보라. 는 차가운 한마디. 그 후 더는 전화를 걸 수 없었던 공포. 그리고 술기운에 북받친 밤. 결국 망치를 들고 그 상징 같은 전자수첩을 산산이 부수어버린 순간. 다음 날 아침 사라진 수첩을 찾으며 허둥대던 남편의 모습지. 이 모든 기억은 그녀의 마음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45세에서 60세 사이, 남성의 외도가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하지만 숫자가 위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 한 번의 진심 어린 사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월은 흐르고 2016년 무렵 갑작스러운 뇌졸중 소식과 함께 그녀는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망설까지 돌았던 충격적인 근황. 지금은 대중 앞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녀. 수십 년 연기 인생으로 쌓아온 재산과 명성은 과연 누구의 곁에 남아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끝내 마음속 한을 내려놓았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배우의 이야기를 넘어 한 시대를 살아낸 아내의 눈물과 선택을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그 고요한 고통을,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이어지고 있을 그녀의 시간을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1947년에 태어난 이순아는 전쟁의 상처가 아직 차에 아물지 않은 시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과 혼란을 겪던 그 시기, 한 아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사치처럼 보이던 때였습니다. 전기가 자주 끊기고 겨울이면 연탄불에 의지해 추위를 견디던 세월, 학교에 가는 길조차 쉽지 않았던 환경 속에서도 그녀는 또래보다 유난히 또렷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대를 살아낸 많은 여성들처럼 참고 견디는 법을 먼저 배웠고, 감정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혔습니다. 부모 세대는 전쟁을 겪으며 생존을 우선으로 삼았고, 자녀들에게는 성실함과 인내를 가장 큰 덕목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그녀 역시 허황 꿈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를 배웠고, 학업에 있어서도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훗날 법학을 공부할 만큼 지적인 기반을 갖추게 된 것도 이런 성장 환경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1947년생이라는 사실은 단순한 연도가 아니라 산업화와 격변을 모두 몸으로 통과한 세대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여성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시절, 결혼과 가정이 인생의 중심이 되던 시대, 그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가진 배우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강한 자존심과 책임감, 그리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단단함은 훗날 그녀가 겪게 될 결혼 생활의 파도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버팀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 이후에 한국 사회를 통과하며 자라난 한 소녀, 바로 그 출발점이 오늘 우리가 돌아보는 이순아의 인생 첫 장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실함과 인내를 배우며 자라난 이순아는 단순히 시대의 흐름에 몸을 맡긴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또래보다 학업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훗날 법학을 공부했다는 사실은 그녀가 감성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과 논리를 갖춘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여성에게 법학은 흔한 선택이 아니었고 사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었기에 그 선택만으로도 그녀의 기질을 짐작하게 합니다. 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책임과 권리를 구분하는 훈련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훗날 결혼 생활 속에서 겪게 될 수많은 갈등과 배신 앞에서도 그녀가 감정에만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상황을 직시하려 했던 태도는 이 시절의 훈련과 무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젊은 시절의 이순아는 스스로를 단련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함보다 내실을 중시했고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는 성격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녀를 두고 똑똑하고 당찬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속은 단단한,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진 여성이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성적이고 강인한 사람이라도 사랑과 결혼이라는 영역에서는 또 다른 시험을 맞게 됩니다. 법과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감정의 세계 앞에서 그녀 역시 한 사람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중심으로서 고민하고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성으로 다져진 젊은 시절의 토대는 훗날 삶의 거센 파도 속에서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지만 동시에 더 깊은 상처를 느끼게 하는 예민함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지적이고 당찬 청춘의 시절이 이후 배우로서 그리고 아내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법학을 공부하며 안정된 길을 걸을 수도 있었던 이순아는 결국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대중 앞에서는 배우의 길이었습니다. 1970년대는 한국 방송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던 시기였고 텔레비전은 점점 가정의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격변의 시기에 그녀는 작은 역할부터 차근차근 무대와 카메라 앞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하게 등장한 스타기보다는 한 작품 한 작품을 통해 얼굴을 알린 성실한 배우에 가까웠습니다. 초기 활동 당시 연예계는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고 배우들은 직접 발로 뛰며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오디션을 보고 단역을 맡고 때로는 이름 없이 지나가는 역할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어떤 배역이든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본을 수십 번 읽고 인물의 말투와 호흡을 고민하며 자신의 존재를 조금씩 각인시켜 나갔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과장되지 않았고 생활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현실적이었고 그래서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당대의 화려한 스타들 사이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켜온 배우, 바로 그런 방식이 이순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연기라는 세계가 그녀에게 또 다른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던 이성적인 청춘에서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배우로의 전환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책임감과 근성은 이 새로운 길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그렇게 1970년대부터 이어진 그녀의 연기 인생은 어느새 수십 년을 넘어섰고 작은 역할로 시작한 이름은 점점 대중에게 익숙한 얼굴이 되어갔습니다. 이순아의 이름을 전국에 각인시킨 작품은 단연 전원일기였습니다. 1980년부터 장기간 방영되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담아낸 이 드라마는 수많은 가정의 저녁 시간을 책임졌고 그 안에서 그녀는 소박하고 생활력 강한 인물을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우리 주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현실적인 여성의 얼굴이었기에 더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전원일기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라 한 시대의 기록이었습니다.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기, 농촌과 도시의 변화, 가족 간의 갈등과 화해를 섬세하게 그려낸 작품 속에서 그녀의 연기는 과장되지 않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대사를 크게 외치기보다 눈빛과 작은 표정 변화로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면 속 그녀를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라 실제 이웃처럼 느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녀는 단순한 조연을 넘어 신뢰받는 중견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매주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얼굴을 비추면서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존재가 되었고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시절 안방극장에서 흘러나오던 그녀의 목소리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화면 속에서는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인물이었지만 현실에서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그 대비가 이순아의 인생을 더욱 드라마처럼 보이게 만드는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전원일기를 통해 대중에게 친숙한 얼굴이 된 이후 이순아는 다양한 가족 드라마와 11극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중견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에게 맡겨지는 역할은 대개 어머니, 시어머니 혹은 집안을 지키는 중심 인물이었고 강단 있으면서도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캐릭터들이 많았습니다. 시청자들은 그녀가 등장하면 극의 중심이 단단해진다고 느꼈고 오랜 세월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존재로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그녀의 연기에는 과장된 감정보다 현실적인 호흡이 살아있었습니다. 분노를 폭발시키기보다는 억누른 차에 눈빛으로 표현하고 슬픔을 크게 울기보다는 조용히 삼키는 방식은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화면 속 그녀를 보며 우리 어머니 같다, 우리 이웃 같다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드라마 속에서 가족을 품어주고 이해하는 인물을 연기하던 그녀의 실제 삶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반복된 외도 의혹과 5달 동안 이어진 갈등, 강남에서 들은 충격적인 소식과 3캐럿 반지 사건, 그리고 전자수첩을 부수던 밤의 기억은 그녀가 연기한 어떤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늘 침착하고 이성적인 인물이었지만 현실에선 상처 입은 아내이자 자존심 강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처럼 공적인 이미지와 사적인 삶의 간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뚜렷해졌고 결국 대중이 알고 있던
배우 이순아와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 이순아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 대비가 그녀의 인생을 더욱 복합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계절은 분명히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이순아의 집 안 공기는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귀가하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일 때문이겠지, 모임이 있겠지 하며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늦음은 반복이 되었고,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패턴처럼 굳어졌습니다. 지방에 골프를 치러 간다.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 회식이 길어졌다. 이유는 많았지만 결과는 하나였습니다. 집에 없는 밤이 늘어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계가 아침 8시를 가리킬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밤을 사온 기색이 역력한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물 한 잔을 건네려 했습니다. 그러나 변명을 늘어놓는 그의 표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볼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베개 자국이었습니다. 잠버릇을 누구보다 잘 아는 아내의 눈에는 그 자국이 낯설었습니다. 적어도 3시간은 누워 있어야 생기는 자국이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균열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의심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이던 외식이 끊기고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 없느냐고.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늘 억울하다는 표정과 함께한 부인이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 오히려 자신이 의심받는 것이 상처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직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감각은 때로 논리보다 빠릅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한 사람과 함께 살아온 아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느 봄부터 가을까지 정확히 5달 동안 이어진 이 이상한 시간은 그녀에게 점점 숨이 막히는 나날이 되어갔습니다. 그 5달은 단순히 계절의 흐름이 아니라 신뢰가 조금씩 마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를 달래며 넘어가려 했습니다. 배우로서의 체면도 있었고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귀가 시간, 새벽을 넘어 아침까지 이어지는 외박, 그리고 설명되지 않는 공백은 결국 그녀를 현실과 마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순아의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무서운 시작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한 번의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이상함이 쌓여 만들어낸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 그녀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을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그 5달의 의심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던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은 뜻밖의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강남이었습니다. 그녀가 젊은 시절부터 종종 다니던 곳, 한증막도 있고 오랜 친구들도 모이는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배우란 직업을 떠나 한 사람의 여성으로 숨을 고르던 장소였기에 그곳에서 들은 한마디는 더욱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한 친구가 그녀의 손을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한숨을 깊이 내쉬며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다 가다 밥이나 먹는 여자면 말 안 했을 텐데 지금 재산이 나가고 있어. 그 한 문장은 질투나 분노가 아닌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외도는 감정의 문제일 수 있지만 재산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은 삶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공포는 눈앞의 장면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오늘은 내가 한턱 낼게요 라고 말하더니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자랑처럼 들어 보였습니다. 큼지막한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주위에서 크다는 말이 나오자 그 여자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이순아, 남편이 해준 거야. 이름을 직접 언급한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반지는 쌈 캐럿 다이아몬드였다고 합니다.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분명한 상징이었습니다. 사랑의 증표인지, 허영의 과시인지, 아니면 한 가정을 향한 도전인지,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배우로서 쌓아온 명예, 아내로서 지켜온 체면, 그리고 한 여자로서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격렬한 언쟁이 오갔고, 그녀는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끝까지 부인하는 말뿐이었습니다. 억울하다는 표정, 오히려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항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히겠지 하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틀쯤 지나 남편은 반지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사과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계산이었을까요? 그녀의 손에 쥐어진 그 반지는 이미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기에는 너무 늦은 물건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과 은폐, 그리고 당당함의 문제라는 것을. 강남에서의 그 장면은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은 전환점이었고, 5개월 동안 쌓여온 균열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그 짧은 장면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그림자를 드리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강남에서의 사건 이후에도 그녀는 곧바로 모든 것을 터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다고 말하는 편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5달 동안 이어진 의심과 부인, 그리고 공개적인 모욕까지 겪은 뒤였기에 감정은 격렬하기보다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라앉은 분노는 다른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작은 전자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시절에는 휴대전화에 번호를 저장하는 기능이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만 한 전자수첩에 연락처를 따로 입력해 들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별 생각 없이 눌러본 화면에 빼곡히 적힌 여성 이름과 번호들. 그 숫자의 많음이 먼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록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개의 번호를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어떤 관계이신가요?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또 다른 번호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관리 잘하세요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은 오히려 어떤 설명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공포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깊이 진행되었는지 가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술자리가 있었고 평소에 눌러 담아두었던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쟁은 격해졌고 감정은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말하는 모습, 억울하다는 표정,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는 듯한 무심함이 그녀를 더욱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전자수첩을 들고 밖으로 나가 작은 망치를 집어들었습니다. 상징처럼 느껴졌던 그 물건을 산산이 부수는 순간 그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수십 개의 번호가 저장된 기계는 파편이 되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 가장 먼저 그 전자수첩을 찾았다고 합니다. 침대 밑을 뒤지고 차 안을 살피며 당황해하던 모습.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그 물건은 사라졌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어떤 선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5달 동안 이어진 이상한 시간은 그렇게 끝이 났지만 신뢰가 한번 깨진 자리에는 이전과 같은 평온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외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구조를 바꾸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이순아의 인생에서 그 5달은 계절의 이름이 아니라 결코 지워지지 않는 기억의 제목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강남에서 3캐럿 다이아 반지를 마주한 그날 이후 이순아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의심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그녀를 또 다른 질문 앞으로 데려다 놓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왜, 무엇이 이 결혼을 이렇게까지 밀어넣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중년 남성들의 외도에 대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45세에서 60세 사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시기에 외도가 가장 많다는 통계가 언급되곤 했습니다. 어느 토론 자리에서는 남자들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가장이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매력적인 남성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심리. 그 욕망이 때로는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역시 그 연령대에 있었습니다. 사회적 체면도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긴 시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인생의 후반전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 불안과 허무가 잘못된 방식으로 표출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한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순아는 단순히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반복되는 외박, 설명되지 않는 지출, 강남에서 목격한 공개적인 모욕, 그리고 며칠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건네진 또 다른 반지까지 이 모든 장면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실수인지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일인지. 특히 그녀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보다 억울함을 먼저 드러내는 모습.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 여기는 듯한 반응은 그녀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중년의 외도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라는 설명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쪽은 언제나 남겨진 배우자였습니다. 3캐럿 반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남자의 선택이 물질로 드러난 증거였고 동시에 그녀가 지켜온 시간과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우로서 수십 년을 성실히 살아온 삶,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세월이 한순간에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아는 단순히 분노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앞으로 무엇을 감내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바라보려 했습니다. 중년의 위기라는 말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가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녀 세대의 방식이었고 그녀가 배워온 책임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5개월의 시간은 끝났을지 몰라도 마음속에서 시작된 균열은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반지가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의 시간이 더 길고 더 조용하게 그녀를 잠식해 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일상이 이어졌지만 말 한마디와 눈빛 하나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들어왔고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그 사이에는 설명되지 않는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지갑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대신 현금이 자주 빠져나간 흔적. 예전보다 두툼하지 않은 지갑의 무게는 또 다른 의문을 남겼습니다. 주변에서 바람 필 때는 카드 안 쓴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그 변화는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는 많지 않았지만 사소한 변화들이 쌓여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진심 어린 태도의 부재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이라도 완전히 무너진 모습을 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변명 대신 침묵, 억울함 대신 인정,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일관된 반성.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칠은 조심스러웠고 몇 주는 눈치를 보는 듯 했지만 한두 달이 지나자 다시 평소와 비슷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싸움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말을 꺼내면 또 다툼이 될까 두려웠고 꺼내지 않으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배우로서의 체면과 한 가정의 아내로서의 책임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쉽게 소리 지르지도 쉽게 떠나지도 못하는 위치였습니다. 어느 날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습관인지 혹은 세월에 대한 집착인지. 그러나 아이들과 가정, 그리고 수십 년 쌓아온 삶의 무게는 결정을 단순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중년 남자들은 다 그렇다는 식의 말을 건넸고 45세에서 60세 사이에 외도가 많다는 통계도 위로처럼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상처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는 통계가 아니라 밤마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강남에서 들었던 그 한 문장, 집으로 돌아와 마주했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손에 쥐어졌던 또 다른 반지의 차가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결국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해야 하는 선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요구한다는 것을. 5달이 지나도 마음속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리가 줄어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조용해진 대신 더 깊어진 갈등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단단히 붙잡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그녀는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분노와 상처에만 머물러 있다가는 스스로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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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중년이라는 시기가 만들어낸 밖에서는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을 갈구하는 심리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설명을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사회적 위치가 안정된 시기였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긴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인생의 반환점을 의식할 나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려는 시도와 받아들이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설령 중년의 위기라는 이름이 붙는다 해도 그 선택이 남긴 상처는 고스란히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렇다는 말은 위로처럼 들리면서 동시에 그녀의 고통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예외가 아닌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속에서 그녀의 분노는 사치처럼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조언, 아이들을 생각하라는 충고, 배우로서의 이미지를 고려하라는 말들은 그녀를 더욱 복잡한 선택의 기로에 세웠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외도의 유무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한 사람은 실수를 지나간 일로 정리하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일을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 간극은 시간이 흐를수록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녀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남편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의 선택인가? 이 가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던 젊은 날에 나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부부 사이의 갈등을 넘어 한 세대를 살아온 여성의 삶 전체를 건드리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즉각적인 파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 시간을 견디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곧 용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서는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자신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개월의 위기가 남긴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녀는 그 상처를 아는 채 배우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균형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중년의 외도라는 이름으로 설명되는 사건 뒤에는 통계로 환산할 수 없는 한 여자의 긴 밤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남에서의 공개적인 모욕과 3캐럿 반지 사건이 겉으로 드러난 충격이었다면 전자수첩은 훨씬 더 조용하고도 냉혹한 증거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처럼 시작된 그 장면은 사실상 그녀의 결혼 생활을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전화에 연락처를 자유롭게 저장하는 기능이 지금처럼 일반적이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작은 전자수첩에 전화번호를 따로 입력해 들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손바닥만 한 전자수첩을 늘 가지고 다녔고 그녀는 그것을 특별히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저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불안이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버튼을 눌러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화면에 빼곡히 적힌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성 이름으로 보이는 항목들이 줄줄이 이어졌고 번호는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하나 둘 세어보다가 멈추었습니다. 숫자를 세는 행위 자체가
이미 모욕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목록은 단순한 우연의 집합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패턴으로 저장된 이름, 지역을 짐작하게 하는 단서, 그리고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특정 번호들. 그것은 그녀에게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의심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일지 모른다는 불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몇 개의 번호를 종이에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입니다. 두 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돌아온 대답은 짧고 차가웠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또 다른 번호에서는 관리 잘하세요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 속에는 설명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일탈이 아니라 이미 여러 방향으로 뻗어나간 관계의 그물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더 이상 전화를 걸 수 없었던 이유는 분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진실의 크기가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자수첩은 물건이 아니라 상징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적인 세계가 압축된 작은 기계, 그리고 그 안에 기록된 수십 개의 흔적은 그녀가 지켜온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조용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말보다 행동을, 변명보다 공백을 더 유심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전자수첩을 본 그 순간은 외도의 시작이 아니라 그녀가 더 이상 순진하게 믿을 수 없게 된 전환점이었습니다. 5달의 시간은 감정의 파도였다면 전자수첩은 그 파도 아래 숨겨진 암초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위험이 숫자와 임으로 구체화되는 순간 그녀의 결혼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몇 통 걸어본 그날 이후 이순아는 스스로도 낯설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굳어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분노가 식은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그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남편 외도는 단순히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방식의 문제라는 것을.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집에 있는 시간이면 어김없이 걸려오던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낯선 억양. 남편은 대구에 있고 전화 속 여성은 부산 사투리를 쓰고 있다는 미묘한 차이. 그 작은 어긋남이 그녀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통화들을 대신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누구세요? 라는 질문에 잠시 머뭇거리는 숨소리, 그리고 얼버무리는 대답. 그 모든 순간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지역 사람이라고 둘러댔지만 그녀는 그 억양의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의 직감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생활의 감각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녀는 더 이상 증거를 모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가? 주변에서는 다양한 조언이 오갔습니다. 어떤 이는 외도 상대를 찾아가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남편을 단호하게 몰아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문제의 중심은 결국 집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격렬하게 화를 내면 남편은 오히려 상대 여성을 불쌍하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피해자가 뒤바뀐 것 같은 순간, 그 장면은 그녀를 더욱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자신만 손해라는 판단이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되 속으로는 선을 긋는 방식으로 예전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보다 행동을, 설명보다 반복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전자수첩을 부순 행위가 즉각적인 분출이었다면 그 이후의 태도 변화는 장기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거리두기, 그것이 그녀가 택한 방식이었습니다. 5달의 위기는 한 번의 폭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순아가 선택한 또 다른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그녀가 선택한 방식은 폭로도 파국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 일 없음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일상이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습니다. 전자수첩을 망치로 부수던 그 밤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징을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비밀 세계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침대 밑을 뒤지고 차 안을 뒤지며 전자수첩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진실을 들이밀어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대신 자신만이 알고 있는 선에서 멈추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삶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에 일희일비하지 않았고 전화벨이 울려도 예전처럼 심장이 먼저 뛰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소비하는 대신 스스로를 단단하게 묶어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배우로서의 일은 계속되었고 촬영장에서는 여전히 프로답게 웃었습니다. 대중은 화면 속 그녀의 변화 없는 모습만을 보았을 뿐 그 이면의 균열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자존심을 지키는 방식도 배워야 했습니다. 상대 여성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거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대신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대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가치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책임감, 그리고 배우라는 직업이 주는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곧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자신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가자. 오늘은 감정을 꺼내지 말자. 그런 다짐이 반복되었습니다. 5달의 위기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녀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뢰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대신 현실을 직시하는 눈이 생겼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도,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랑과 믿음이 중심이었다면 이후에는 책임과 선택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외도의 상처를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안고 가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르았는지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조용한 결단 속에 한 여자의 자존심과 세월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5달의 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이순아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배우였지만 집 안에서는 어머니였고 그 역할은 어떤 배역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외도의 상처가 아무리 깊어도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였고 가정의 틀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대의 여성들에게 이혼은 지금보다 훨씬 큰 결단이었습니다. 단순히 부부관계의 종료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구조가 무너지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상처를 받을까,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괜한 시선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아이들 앞에서는 평소처럼 웃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숙제를 봐주고 식탁을 함께 둘러 앉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복잡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르게 감정을 정리해야 했고 그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녀는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아이들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내가 두려워서 붙잡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그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과 일상은 그녀에게 또 다른 이유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그 시간만큼은 갈등이 집 안을 삼키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감정과 역할을 분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내로서의 상처는 마음속에 묻고 어머니로서의 책임은 흔들림 없이 수행하는 이중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 때문에라도 참아야 한다는 말을 쉽게 건넸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올라오는 감정을 눌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들은 자라났고 가정의 외형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이 언젠가 또 다른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녀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가정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문제를 넘어 책임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배우로서가 아니라 한 어머니로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결혼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정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또 다른 종류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가정을 지키기로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의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과연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가? 그녀가 원했던 것은 거창한 선물이나 일시적인 다정함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진실한 사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남편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귀가 시간도 빨라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시간이 지난 뒤에 찾아온다는 것을.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농담을 건네고 마치 모든 것이 정리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미 사과했으니 이제는 그만해야 하지 않느냐는 뉘앙스. 더 이상 과거를 꺼내지 말라는 암묵적인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또 한 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외도 자체도 아팠지만 그 아픔이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힘들었습니다. 많은 남편들이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한두 달 고개를 숙이고 나면 모든 책임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태도. 그러나 상처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부부일수록 배신의 무게는 더 큽니다. 그녀는 결국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요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도 않았고 일부러 더 들추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견디며 마음의 균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평온한 어머니였고 촬영장에서는 변함없는 배우였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내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언젠가 아이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 질문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가정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아온 여성으로서의 선택이었고, 동시에 어머니로서의 책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반성을 바랐던 그녀의 마음은 끝까지 사라지지 않았고, 그 기대는 조용히 그러나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결혼 생활은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 불완전한 유지라는 이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른 뒤 이순아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마음 깊은 곳에 남은 응어리는 언젠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종종 들려오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60대, 70대가 되어 이혼을 선택하는 여성들의 사연이었습니다. 이유는 지금의 갈등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상처, 젊은 날 참고 넘겼던 배신이 결국 마음에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이 한을 풀어야겠다. 는 고백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긴 세월 눌러왔던 자존심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그 이야기를 남의 일처럼만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택한 길이 과연 후회로 남지 않을지, 언젠가 나이가 더 들었을 때 이 선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지 않을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고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참았던 이유는 점점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중심이었던 시절과 두 사람만 남게 되는 노년의 시간은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 했습니다. 완전히 잊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고, 완전히 용서했다고 단언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는 편이 더 가까웠습니다. 남편이 반성의 태도로 더 잘해주려 노력할 때조차 마음 한켠에서는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반성이 가져다 준 일시적인 다정함이 오히려 또 다른 아이러니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매일 과거에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쪽으로 에너지를 돌렸습니다. 남편이 잘하든 못하든 자신의 자존심과 삶의 중심을 타인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결심이 생겼습니다. 배우로서 쌓아온 경력, 어머니로서 감당해온 세월,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견뎌온 시간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외도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그 상처에 자신을 지배당하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택하는 여성들의 선택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자신은 또 다른 길을 걸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현재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다짐. 그것이 그녀가 오랜 시간 끝에 도달한 지점이었습니다. 5달의 위기는 한 시대를 통과한 한 여자의 삶 속에서 오래 남았지만 그 위기를 견디며 쌓인 내면의 힘 또한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2016년 무렵 이순아의 이름이 다시 한번 세간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새로운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였습니다. 한때 사망설까지 돌 만큼 상황은 급박했고 오랜 시간 대중 앞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채 긴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늘 안방극장에서 환하게 웃던 얼굴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그제야 그녀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는 그녀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병상에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공식적인 활동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결혼 생활을 털어놓던 모습. 강남에서의 충격적인 사건과 전자수첩 이야기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던 장면들은 과거의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조용히 흘렀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 속에서 가족들은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구체적인 병세나 회복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는 거의 없었고, 그로 인해 여러 추측과 루머가 뒤따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지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태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긴 공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수십 년 연기 인생으로 쌓아온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꾸준히 활동하며 드라마와 각종 방송에 출연했고, 특히 전원 일기를 통해 안정적인 인지도를 얻었던 그녀는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한 중견 배우였던 만큼 부동산과 금융자산 역시 일정 부분 축적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자산 규모는 공개된 바가 거의 없습니다. 배우 개인의 재산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관리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장기간 병상에 있는 상황에서는 법적 보호자나 가족이 재정 전반을 맡게 됩니다. 이순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산은 누구의 손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훗날 상속의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그녀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는 많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온 가족이었기에 투병 이후에도 자녀들의 직업이나 구체적인 근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긴 병상 생활 동안 그녀 곁을 지키는 존재가 가족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 가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눌러왔던 선택들이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이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생전 방송에서 가장 간절히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존중,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그 어떤 말도 들을 수 없는 조용한 시간 속에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과는 멀어진 자리에서 한 시대를 살아낸 배우의 삶은 잠시 멈춰 있는 듯 보입니다. 화려했던 전성기, 5달의 위기, 전자수첩을 부수던 밤, 아이들 때문에 버텨야 했던 시간들, 그 모든 장면들이 이제는 한 사람의 기억 속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갈지, 병상에서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순아라는 이름이 단순한 배우를 넘어 한 시대 여성의 초상으로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침묵 속에 놓여있는 현재의 모습까지도 그녀의 인생이라는 긴 이야기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